대한민국 최고 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교수 김민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눈높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평소 뇌졸중인지 뇌졸증인지도 참 헷갈렸던 질환에 대해서 잘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뇌졸중을 진단할 수 있는 전조 증상들 그리고 이제 혼돈되는 유사 증상들에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뇌졸중 이제 이러면은 뇌졸중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떨리는 거 또는 저린 거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데요. 이제 이게 실제로 뇌졸중이랑 관련이 있는 증상인가요? 일단 뭐 답부터 말씀드리면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전혀 없다고 알아두셔도 약 무방한 수준인데요. 실제로 젊은 사람에서부터 눈떨림 현상은 많이 오죠. 이 눈떨림 현상이 대개 이제 병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없던 증상이 생기니까 이제 겁을 많이 먹으시는데요. 실제 이게 병적으로 눈이 떨려서 문제가 되시는 경우는 이제 안검경련이 심해져서 이쪽에 이제 근긴장도가 높아지는 바람에 이제 눈이 감길 정도로 떨리고 심한 경우는 이제 반면경련까지 돼서 얼굴이 이렇게 다 떨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사실 운동 질환이죠. 그래서 뭐 보톡스나 이런 걸로 이제 약물이나 보톡스 같은 걸 이제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얼굴이나 눈에 있는 근육의 긴장도 이상으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요 눈꺼풀 자체의 말초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연관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경색이나 뇌출이 처음 나타날 땐 원래 하던 기능이 갑작스럽게 없어지는 식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원래 하던 기능을 더 잘하게 되는 경우보단 하던 걸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눈을 감는 기능이 더 강해지는 거고 저린 증상도 감각이 또 어떻게 보면 예민해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뇌졸중과 연관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의학적으로는. 이해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강화되는 거는 잘 맞지 않는 거고 없어지는 게 맞는 거다. 그렇다면 이제 뒷목 뻐근한 것도 많이들 이렇게 지난번 고혈압 증상 말씀해 주실 때처럼 고혈압은 실제로는 증상이 별로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흔히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뒷목 탁 잡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뇌졸중이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어떤가요? 뒷목이 갑작스럽게 아픈 경우에 반드시 아니다는 아닙니다. 그거는 연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 뭐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좀 그러긴 하지만 맞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이게 두통이 생기는 뭐 퍼센티지를 말하긴 그렇지만 대다수의 특히 이제 후두 부위의 그 경추나 후두 부위의 통증은 대부분은 근육통입니다. 그죠? 대부분 근육통인데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가 직립을 해서 서서 다니는 뭐 동물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머리를 이제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되고 이걸 수십 년 해오다 보면 이제 머리뼈 주위에 많은 근육들이 뭉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통점이 되고 해서 생기는 이제 근육의 뭉침으로 생기는 근육통이죠. 뭐 허리 아픈 것처럼 여기도 생기는 다 근육통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면서 그 목 부위에 이제 자세를 갑자기 바꾼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골프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치워서 이제 고개를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순발력을 요하는 운동들, 뭐 테니스, 농구, 뭐 배드민턴 이런 운동을 하시는데 젊을 때는 그 근육이나 혈관들의 탄력성이 대단히 좋아서 별 문제가 없는데요. 한 4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혈관 벽들이 다 이제 좀 딱딱해지고 칼슘이 차기도 하고 석회화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근육은 이런 부분들을 순발력 있게 돌릴 수 있는데 혈관이 못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혈관 벽이 갑자기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걸 혈관 박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갑작스런 운동이나 뭐 충격에 의해서 두통이 갑자기 세게 확 오게 되는 경우는 혈관 박리에 의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단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게 좀 평상시 느끼지 못했던 강한 두통을 느낄 경우엔 그럴 때는 일단 의학적인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 평상시에도
있는 뻐근한 두통이 지속되는 거다. 네네. 그런 경우는 뇌졸중을 의심하기보다는 근육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떨림, 저림, 뒷목 뻐근한 거 이런 것들이 아주 딱 맞는 증상이 아니라고 하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뭐 알기가 아예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전조 증상 이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은 전조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혈관에 막힐 만한 혈전, 피떡이 와서 이제 막혔다가 아니면 동맥경화가 있는 부위 때문에 혈전이 생겨서 막혔는데 그게 몸에 여러 가지 그 혈전을 녹이는 인자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막혀서 그 부분을 받는 뇌가 기능을 못 해가지고 갑작스레 기능이 떨어졌는데 그게 몸의 여러 가지 보호 작용 때문에 녹아버리게 되면 갑자기 움직일 수가 있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소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좋아지면 환자분들 되게 이제 어리둥절합니다. 내가 꿈을 꿨나? 뭐 내가 분명히 마비가 된 게 맞나? 근데 처음 느껴보는 증상이니까. 그렇죠.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증상이니까. 근데 그 증상이 확실하다면 뭐 꿈을 꿀 만한 이유도 없고 뭐 방금 자지도 않았는데 그런 상태라면은 좋아졌으면 아 내가 착각한 거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당장 이게 똑같은 증상이 다시 생겨서 그렇군요. 내가 장애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럴 때는 빨리 병원에 오셔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면 뇌경색으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있죠. 사실 전조 증상은 이런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뭐 손떨림, 눈꺼풀 떨림, 뭐 팔다리 저림, 뭐 후두부 통증 이런 흔하게 생기는 증상이 아니고 평상시에 못 느껴본 팔다리 마비, 뭐 시야 소실, 언어 장애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좋아졌으면 그게 전조 증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증상이 나중에 또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안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갑자기 뭐 얼굴이 안 움직여진다든지, 갑자기 팔이 안 움직여진다든지, 말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게 나타났다, 없어졌다라고 하면 그게 아무리 짧았더라도 바로 응급실로 오셔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그냥 한번 이제 그런 증상이 생겼다가 없어지면 굉장히 무서우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있었던 분들은 그럼 거의 뇌졸중이 실제로 이후에 생기는 건가요? 사실은 그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용어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영어로 이제 Transient Ischemic Attack (TIA). 영어 쓰시는 나라에서는 TIA라고 얘기하면 되게 간단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제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해석을 그대로 해버리고 일허 발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혼동이 다양한 원인이 되는데 그 증상이 생기시는 원인들이 다양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심되는 그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 생기는 원인들이 사실은 병원에 오신 분들의 상당수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충격이나 다른 이유로 생기거나 아니면 주변에 뭐 뇌경색, 뇌졸중 환자를 본 기억이나 그런 것에 대한 공포,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면 그럴 경우에 병원에 오라고 해서 왔다. 오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이제 그게 감별을 받아야 되는 건데 사실은 절반 이상은 아닌 경우들이 많고요. 실제 맞는 경우들이 있는데 맞는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전체 환자 중에 그걸로만 끝나는 환자가 반, 다시 재발하는 환자가 반,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반 재발하시는 분들 중에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게 되면 다시 발생할 확률을 거의 20% 이내로 낮춘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거를 이제 무시해서 장애재가 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셨을 때 왜 반 이상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선생님? 의사가 보기에. 그러니까 사실은 국소신경학적 증상인데 국소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팔다리가 다 마비가 됐다. 갑자기. 내가 분명히 뭐 앉았다가 뭐 일어나서 뭐 좀 하고 있었는데 어지러웠는데 뭐 팔다리가 다 마비가 됐다. 사실은 이게 전신 증상으로 호소하세요, 대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아니면 방향이 안 맞다든지 의학적으로 보기에 그게 이제 뇌에서 망가졌을 경우에
방향이 이렇게 되면 안 되거나 네네. 그 증상이 합쳐지면 안 되는데 뭐 그래서 대개는 의사가 보기에는 좀 비전형적인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뇌경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이제 MRI를 찍어보게 되면 네. 생길 만한 이유가 전혀 안 나오게 되거나 뭐 그렇게 돼서 이제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의사 선생님 진료를 하시고 뭐 의심이 간다라고 하면 하게 되는 검사는 MRI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모든 환자들을 일과성 활성 발작이 가능하다라고 네네. 생각을 해서 뇌경색에 준해서 일단 기본적인 처치를 하고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처음에 뭐 CT를 찍을 수 있고 MRI 찍고 뭐 병원마다 프로토콜 좀 다르긴 합니다만 MRI가 훨씬 정밀한 건 맞고요. 네. 그래서 MRI를 찍게 되면 뇌 손상이 있는지 뇌 손상을 일으킬 만한 혈관적인 이유가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환자한테 혈관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 만한 위험률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혀 없는 상태이고 그 증상이 조금 이상한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길 만한 이런 병력들을 성취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증상을 보였을 때 가지게 된 이득이 있는지 아니면 뭐 주변에 여러 가지 심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있었는지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 하게 해드리고 집으로 귀가하게 되죠. 이게 이제 뇌졸중 아까도 빨리 오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뭐 얼마 안에 치료를 하면 훨씬 더 성공률이 높다 이런 것도 봤던 것 같은데요. 그게 뭐 골든아워라고도 부르는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인가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자꾸 변해요. 아 그렇군요. 네, 데이터가 쌓이면서 계속 그리고 또 기술이 자꾸 발전되면서 그 시간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식이네요. 예전에는 사실 이제 발전이 심장의 심근경색의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 이후에 그다음에 뇌경색이나 여기에 발전이 이제 뒤따라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뇌가 훨씬 더 이제 약한 조직이다 보니까 일단 기술의 발전은 심장 쪽으로 먼저 진보가 있게 됩니다. 예전에 혈전용의 치료를 심장에서 한 이후에 그거를 이제 80년대에 그 뇌에서도 해보니까 혈전용의 수를 하게 되면 그 뇌경색을 이제 훨씬 더 손상을 줄일 수가 있겠다라는 결과가 나왔던 게 그게 3시간이었거든요. 3시간 이내에 혈전용의 수를 할 경우에 훨씬 더 환자분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그게 더 데이터가 쌓이면서 4.5시간까지 늘어났었어요. 4.5시간까지 늘어났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나왔던 그런 그 혈전용의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나오면서 심장은 이미 그 기구들을 이제 많이 했었지만 뇌에는 거기에 맞는 기구가 없었거든요. 근데 뇌에 해당되는 기구들이 그 스텐트를 이용한 혈전 제거 그 기구들이 나오면서 그게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임상 시험에서 다 통과를 하면서 그 기구로 이제 그 말씀드린 아까 혈전용의 술은 정맥으로 환자가 왔을 때 해당되면 정맥 주사를 해서 하는 거였지만 요거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동맥을 통해 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위치를 확인하고 혈전을 이제 꺼내는 혈전 제거술을 하는데요. 그거는 6시간까지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지금 9시간 뭐 이렇게 늘려나가는 여러 가지 임상 시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6시간 이내까지는 우리가 환자분의 예후를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근치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물론 그 전에 와도 다양한 이유로 뭐 너무 경미하거나 너무 심하거나 뭐 나이가 너무 많거나 뭐 합병증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은 하기 힘들게 있지만 6시간이 할 때는 우리들이 환자분을 이제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하면 6시간이니까 내가 지금 방금 생겼지만 앞으로 5시간 이내에 가면 되니 그때까지 충분히 이제 천천히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곤란하고요. 6시간, 5시간, 4시간, 3시간, 2시간 이걸 다 분석을 해봤는데 빠를수록 엄청 좋습니다. 훨씬 좋군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오셔야 된다. 본인이 발생하고 의심된 상황에서는 무조건 빨리 와야 된다. 그게 그 6시간이라는 게 증상 발생 시간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최대한 무조건 빨리 와야 된다. 또 빨리 오는데 뭐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이제 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요. 또 가족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 아들 된 도리로, 자식 된 도리로 본인의 차를 가지고 이제 빨리 이제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데
거의 모든 방법을 썼을 때 119를 못 이깁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119 하시는 분들이 실제 연락을 했을 때 집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 그분들이 이제 병원에 갈 때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선의의 교통 위반을 많이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무조건 빠르게 되니까 뇌졸중 의식 낼 때 그냥 무조건 119를 하시고 집안에서 기다리신 다음에 빨리 가시는 방향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하던 증상이 안 될 때, 마비가 왔을 때, 국소적으로 안 될 때 무조건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간다. 국소란 말이 좀 애매하지만 일부만 일부 기능이 좀 망가질 때 전체적으로 뭐 앉아 있다가 일어났는데 전신의 기운이 빠진다 이런 거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그걸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이제 결국은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가지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고혈압, 고지혈증, 하나가 뭐였죠? 당뇨, 그다음에 담배, 술 이렇게 5가지였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검진할 때도 뭐 특별히 더 뇌 MRI를 찍어봐야 된다든지 이런 게 권장이 되나요? 좀 약간 좀 의료 경제학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반드시 볼게 해야 된다라고 할 거는 아닌데요. 물론 이제 건강 검진에서 뭐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부담이 없고 그렇다 하다면 MRI 찍는 것 자체는 의학적으로 문제는 전혀 안 됩니다. 그 뭐 자기장 자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니까 없는 데다가 얻게 되는 정보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찍을 수 있다면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평상시에 뭐 그렇다고 너무 이른 나이에 찍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한 50대 정도 되셨다면 그 이후에 이제 경제적인 게 좀 된다면 MRI를 찍는 게 제일 좋습니다. CT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사선이다 보니까 CT를 꼭 찍을 만한 이유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 가급적 건강검진으로 사용하는 건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런 위험 요인도 없는 분이라면 굳이 찍는 거는 할 필요는 없는데 뭐 자기 머리가 좀 궁금하다. 뭐 그러면 그럼 찍어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서울대학교병원 건강톡톡 오늘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 그리고 골든아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졸중의 치료, 특히 이제 치명적인 뇌출혈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가능성들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민선, 도움 말씀의 우리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